요즘 저는 효 사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효 지도사가 되기 위해 이론을 익히고 연극 연습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효의 의미를 전하는 일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 길에 들어서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나는 직업군인으로 20여 년을 복무하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녔고 그 탓에 부모님과 살가운 정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도 늘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 그래서였을까? 부모님은 맏아들인 나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8남매를 남기고 40대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가난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동생들 학업과 혼사를 챙기고 우리 5남매를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하느라 평생 애쓰시다 돌아가신 분이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어머니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과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넌지시 내비치셨다. 그래서 맏아들인 나와 남동생이 상의한 끝에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지난해 2월 울산으로 이사해 어머니 살림을 정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고르는 것부터 잘못됐다. 내가 마련한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내셔야 했다. 이사 초기에는 나와 함께 강변을 걷기도 하고 읍사무소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일주일에 2번 다니시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집에만 계셔야 했으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처에 경로당이라도 있었다면 낮 동안 어르신들과 어울리다 저녁에 돌아와 끼니라도 편히 해결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나와 아내에게는 시골집이 하나 있어서 일주일에 2, 3일은 그곳에 내려가 집도 돌보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어른들 농사일도 거들었다. 부부끼리는 그렇게 지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디를 가도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급기야 아내는 불면증과 화병을 앓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부스럼이 돋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증상까지 나타났다. 처음 어머니와 합가하기로 했을 때 주변에서는 한 번도 함께 살아본 적 없는데 괜찮겠냐며 걱정했지만 아내는 고부간의 갈등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채 1년도 안 되어 사람이 달라졌다. 시골에서 아파트로 돌아올 때면 어머니가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고 했다. 어머니가 유난히 까다로운 분도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었다. 식사도 알아서 챙겨 드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분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매끼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것,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다툼이나 언성을 높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 역시 눈치가 빠른 분이라 스스로 할 일은 알아서 하셨는데도 그랬다. 결국 시내에 사는 여동생에게 부탁해 며칠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셔가 달라고 했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음의 짐이 되어 견디기 힘들었다. 남동생과 다시 상의한 끝에 어머니께 따로 집을 마련해 드리기로 했고 시골집도 정리해 그 돈으로 어머니의 거처를 얻어드렸다. 함께 살림을 합쳤다가 다시 나누기까지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벌어졌다. 나는 아직도 효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호박죽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린다. 그렇게 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않다. 효도의 정답을 아직 찾지 못한 나는 정말이지 불효자인 것만 같다. 진심으로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도 말이다. 2번째 사연. 노란 개나리처럼 노란 원복에 노란 가방을 맨 유치원생들이
병아리 마냥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면 골목마다 봄볕이 넘실댑니다. 유치원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50대 중반에 접어든 나 역시 덩달아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엔 국민학교라 불렀습니다. 커다란 명찰과 하얀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3km나 되는 먼 길을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날, 산과 들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너른 운동장에 모인 꼬마들은 태어나 처음 만난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줄을 서고 차렷 자세를 익혔습니다. 1학년 2반 담임은 긴 머리에 배곡같이 흰 피부를 가진 여선생님이셨습니다. 늘 반일로 그을린 어머니 얼굴만 보다가 그렇게 하얀 얼굴을 마주하니 어린 마음에도 참 곱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제 이름 석자 쓸 줄 알던 시절, 학교라는 곳은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8살 꼬마는 더는 어리광 부리는 아이가 아니라 3km 등굣길도 씩씩하게 걷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흘길을 친구들과 걸으며 산자락에 핀 진달래를 꺾어 입술이 물들도록 따먹었고, 산 아래에 흐르는 개울에서는 올챙이를 쫓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운 좋은 날에는 이웃 아저씨의 소달구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덜컹거려 엉덩이는 아팠지만 그보다 즐거운 일이 없었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긴 골목 끝에 자리한 넓은 우리 집, 부모님은 반일로 안 계셨지만 꼬리 흔들며 반기는 강아지가 있었고 토끼장 속 토끼는 까만 눈을 굴리며 풀을 달라 했습니다. 그 봄 처음 세상 구경을 나선 노란 병아리들은 어미 닭을 따라 텃밭과 뒷뜰을 오가며 저희만의 나들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볼을 마루에 던져두고 부엌으로 가 식은 보리밥을 김치 한 조각으로 뚝딱 해치우고는 토끼와 닭 모이를 챙겨주었습니다. 심심할 즈음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 언니가 오고 뒤이어 중학교 다니는 언니가 돌아오고 밤이 되면 읍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오빠가 집에 왔습니다. 언니가 오면 함께 방을 치우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손이 늘 부족했던 터라 딸들은 어려서부터 부엌일을 당연히 여기며 자랐습니다. 큰언니는 보리쌀을 씻고 쌀은 조금만 섞어 밥을 안쳤고 작은 언니는 나무를 다듬었으며 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손이지만 매일 하던 일이라 매운 연기 속에서도 제법 야무지게 불을 달았습니다. 무쇠솥이 눈물처럼 물기를 흘리며 밥물이 하얗게 넘치면 그때는 불을 줄이고 장작을 그만 넣어야 했습니다. 남은 잔불로도 충분히 뜸이 들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지게를 진 아버지가 소를 몰고 어머니와 동생이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지막한 담을 넘어갔지요. 반찬은 소박했지만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는 밥상은 요즘 어느 고급 식당도 흉내낼 수 없는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던 그 시절, 밤이면 마당에 나와 별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에서 가장 찾기 쉬운 별자리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었지요. 여름밤이면 별똥별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먼저 본 사람이 별똥별 봤다 하고 외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려서 옆 사람은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제잘되느라 잠들 줄을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펌프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세면장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졌지요. 서둘러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언니들과 오빠는 도시락을 싸갔는데 저는 그 도시락이 그렇게도 부러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어 등굣길은 늘 함께였습니다. 시골 아침 들판에는 책볼을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
숙제를 안 해, 선생님 회초리를 걱정하는 아이들, 하굣길 약속을 잡는 아이들로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던 어느 날 합승이라 불리던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앞 신장로에서 학교까지 요금은 5원이었습니다. 제가 4학년쯤 되었을 때였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매번 차비를 주셨지만 학생이 넷이나 되는 가난한 살림에 늘 챙겨주시기는 어려워 가끔씩만 받았습니다. 버스를 타는 날도 있었고 차비를 아껴 군것질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어묵을 사 먹었는데 돈이 부족해 눈치를 보며 국물만 자꾸 얻어 마시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소를 챙기는 일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죽을 끓여 먹이던 시절이었지요. 풀과 음식 찌꺼기를 넣고 겨울철엔 짚을 썰어 넣어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떼어 끓였습니다. 김이 오르면 뚜껑을 열어 결을 넣고 뒤섞은 뒤 다시 덮으면 되었습니다. 뜸이 다 들면 바가지로 퍼서 소에게 먹였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죽을 혀로 싹싹 핥아 먹는 소의 눈망울은 유난히 크고 맑았습니다. 그 시절 소는 집안의 첫째가는 재산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했던 아버지는 전날 아무리 술을 드셨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소죽을 챙기셨습니다. 그 뒤로도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겼으니 우리 집 소는 다른 집 소보다 한 끼를 더 먹은 셈이었습니다. 그 덕에 동네에서는 우리 집 소가 유독 튼실하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입학식을 떠올리다 보니 옛 기억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올봄 새로 입학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세 번째 사연. 혼자 자취 생활을 한 지 어느덧 5년째입니다. 2주 전 밤늦게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려는데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갈 때 문을 잠그고 가방에 넣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얼른 들어가 쉬고만 싶었는데 자취방이라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할 수 없이 열쇠 수리 기사를 불러야겠다 싶어 휴대폰을 꺼냈지만 배터리가 다 되어 전원조차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다행히 원룸이던 제 방은 현관 옆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저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창틀을 먼저 뜯어낸 뒤 몸을 힘겹게 우겨 넣었더니 그런대로 들어갈 만했습니다. 머리와 상체를 창 안으로 밀어 넣은 채 낑낑대고 있던 그 순간 옆집에서 나온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는 도둑이라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오해라고 제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체는 이미 창틈에 반쯤 걸려 있었고 다리만 허공에서 허우적댈 뿐 제대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외침에 놀란 다른 세입자들까지 하나둘 몰려나왔고 누군가는 제 다리를 붙잡아 당기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저를 영락없는 도둑으로 여기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리고 휴대폰마저 꺼져서 수리기사도 부를 수 없었다고,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고 말이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뜻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 집이 맞는데도 아무도 고디 듣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이사를 가고 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각자 바쁘게 지내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오해는 곧 풀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옆집 사람 얼굴 하나만 알고 지냈어도 금방 해결될 일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었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웃과 가까이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집 사람도 밝은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었고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삭막하다고만 여겼던 도시 생활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옆집 이웃이 사과와 떡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마음 씀씀이에 저는 놀라면서도 크게 감동했습니다. 삭막한 도시에서도 이런 정겨운 순간이 있을 수 있구나 싶었지요. 제가 먼저 건넨 인사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한 관계로 이어졌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그 뒤로는 필요한 물건을 서로 빌려주고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둑으로 오해받았던 일을 계기로 먼저 이웃에게 다가섰더니 오히려 좋은 인연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지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용기 내어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좋은 이웃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사연. 엄마는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앞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것을 엄마는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은 엄마 무릎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이면 무릎이 쑤신다며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엄마의 오랜 버릇이 되었지요. 젊어서는 생선을 파셨고 나이 드셔서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으니 그 무릎은 말하자면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허락을 받은 어느 날 엄마와 단둘이 나란히 누워 있는데 엄마가 딸은 시집 가면 남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럼 시집 안 가겠다고 볼멘 소리를 했지만 엄마는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사위와 뜻을 맞춰 살아가라고 다독이셨습니다. 남이라는 그 한마디가 유독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고 저는 눈물을 들킬까봐 돌아 누운 채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5개의 통장에 나누어 담아온 300만 원을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예물 준비에 보태라는 말씀이었지요. 저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엄마는 이것밖에 해줄 게 없다며 사위 시계와 반지는 당신이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몇 번을 사양해도 계속 손에 쥐어주시는 통에 결국 그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모으셨을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지만 촉촉이 젖은 엄마의 눈과 떨리는 손을 보니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서도 남편과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그리며 계속 엄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언젠가는 꼭 모시고 싶다는 제 마음을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이해심이 저를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저는 받아온 30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은 자신은 이미 시계가 여러 개 있다며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았던 여행의 마지막 날 이것저것 선물을 고르는데 시댁 어른들 것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자 저를 기다리고 계실 엄마 생각뿐이어서 서둘러 엄마 선물만 준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반가운 목소리로 맞아주시는 엄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방 안 풍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만들고 계셨고 이번이 마지막이니 한 그릇 먹여보내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파서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하는 무릎에 힘을 주고
반죽을 치대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핏 봐도 1시간은 좋게 반죽을 하신 듯했고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려 저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칼국수를 좋아한다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본 제주도 풍경이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 놀랐다는 이야기, 아직 말을 타보지 못하셨다면 다음엔 꼭 함께 모시고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두 사람은 도란도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섰는데 안에서는 엄마가 제 어릴 적 칼국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울다가도 칼국수를 먹자는 말 한마디에 울음을 그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래서 연애 시절에도 제가 칼국수집을 자주 가자고 했나 보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도우려 했지만 엄마는 고운 한복에 반죽이 묻는다며 한사코 저를 밀어내고는 오늘만큼은 당신이 차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칼국수를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눈물 속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돌려드리려고 마음먹었던 300만 원은 결국 말도 꺼내지 못했고 엄마께 드리려던 선물은 그대로 다시 싸서 시댁 어른들께 전해드리라며 제 손에 들려보내셨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형편이 아직 넉넉지 않아 엄마를 모시지 못하고 있고 돌려드려야 할 300만 원도 여전히 갚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가 태어났고 돌을 맞았을 때 엄마는 돌반지 하라며 30만 원을 또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돌려드릴 돈은 330만 원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저를 닮아 칼국수를 좋아하는 딸에게 저는 종종 칼국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마지막이라며 끓여주셨던 그 칼국수가 떠오르고 아픈 무릎으로 반죽을 치대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해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맛있게 먹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우리 엄마도 저를 볼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싶어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돈을 몇 번이나 돌려드리려 해도 딸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사위 몰래 필요할 때 쓰라 하시는 엄마가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습니다.